다른 의원들과는 다르게 정책 능력 검증에 주력했던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어제 청문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저희가 몇 가지 음성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이거 듣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 기존 인사청문회가 이제 대부분 그 개인 자격 신상, 도덕성 위주의 검증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제 총리, 후보자의 정책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예. 의원님, 전화기를 코에서 좀 멀리 떼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우선 이런 기조로 청문회에 임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빨리 조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것은 여야를 가릴 계제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큰 흠결이 없다면 빨리 이 청문 절차를 끝낸 다음에 총리가 대통령한테 장관들 제청을 해야지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자질구레 이 지연 말단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신상 문제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총리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인데 그런데 이제 여태는 그런 분이 없었다 보니까 총리로서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인사청문회 첫날 끝나고 나서 일단 총평을 해보시자면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 정치인 경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 능력도 있습니다. 정책 종합 능력. 능력 면에서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주신 것을 봐서는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게 아마 그 총평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그 총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이냐 이것까지는 제가 못 미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소 있었지만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보신 거네요. 총평을 하시자면. 일단 어제까지는 그랬고요. 오늘 추가로 다른 문제가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까지는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청문회 하시는 거 듣다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접근 자체가 이제 신선해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른정당이 표방해야 할 보수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길래 이런 스탠스를 취하신 건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수와 진보는 입각점과 지향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대립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는 정상적인 대립과 경쟁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무 아니면 도식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나 다음에 야당이 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경우에 솔직히 이러한 사상결단식 대립에서 자유로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입니다. 이분께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의 경제관료를 했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아마 수락한 이유는 관직 욕심이 때문 아닐 겁니다.
이분이 아마 내정된 일성으로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 저는 그 심정에 절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진보가 단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보수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주고받으면서 이 일을 끌어나갈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단지 진보가 아니라 개혁 진보를 표방한다면 우리도 단지 보수가 아니라 계속 개혁 보수를 표방해서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가치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른정당이 취할 보수는 여태까지 이제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대화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도 임했고요. 저희 바른정당으로서는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설령 저희들 입각점과 지향점에 일부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답변인데 김동연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셨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사와 이거는 내 마음에 쏙 들진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요. 일단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파격과 탕평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인사 곳곳에서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것은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하고는 평소 때 보였던 모습들이 상반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색깔이 과연 다르죠.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능력과 실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이는 인사 모습은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공공기관 저희가 이제 오디오로도 잠깐 내보냈습니다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어떻게 해법을 낸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건지. 예, 지금 공공기관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익을 내는 곳이 한 11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 이익을 내는 곳이 자기들이 실력이 좋아서 이익을 내느냐? 아닙니다. 거기가 영역 자체가 독점적이거나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정규직의 평균 임금도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즉 금수저 공공기관이죠. 네네. 근데 이 정규직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판에 여기부터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들,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들. 그런데 다른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또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실력이 없어서 적자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공공기관 자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를 내더라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면 저는 공공기관을 전체 통으로 묶은 다음에 어차피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실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임금 격차가 너무나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규직화에 목을 메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차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기관이나 민간 회사에 기본적인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나라는 이들이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수당을 충분히 주면서 이 구직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소위
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이 총체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저 당장 이익 내는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만 조성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해법을 나름 제시하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거네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요.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 진보, 개혁 보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도 제고하면서 기업 부담 덜어줘야지 비정규직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치인으로 당연한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상대 쪽에서는 임금의 차별만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의 안정성, 뭐 지속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해법도 나올 수 있는데, 여하간 총리 내정자에게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신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제가 답변도 들었는데 총리 내정자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의,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신상검증만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답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 자기만의 입장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정하는 데 있어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당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만 어제 그 총리 후보자께서 평소 성품대로 매우 그 신중하고 무게 있게 이제 답변을 하시느라 아마 직답을 피하신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그 정부 내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회 야당과도 이견을 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총리 후보자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 내정자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입국도 했고 화제도 많이 됐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유리천장을 깼다는 데에서는 저로서는 놀랬고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른정당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현재 가장 당면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지 않느냐,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저로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강경화 내정자가 유엔에서 국제 무대에서 워낙 잔뼈가 굵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차피 북핵 문제가 이 남북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지금 드러난 몇 가지 신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될지는 아마 청문 과정에도 이제 드러날 겁니다. 네. 저는 그것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능력면에 있어서는 강경화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그쪽 해당 상임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꼼꼼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1만 원, 1만 원까지 언제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공약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 오히려 자영업자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이유와 그 지적하실 때는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외람되지만 제 지역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장 밀집해서 사시는 동네입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도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소위 종사하는 업종이 대개 50% 이상이 5인 미만, 아니면 최대 늘려봤자 9인 미만 사업장들의 이 임금 근로자들이십니다. 예. 그걸 뭐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공단에서 있는 작은 공장들 아니면 식당, 편의점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소위 얘기해서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 아니면 그야말로 영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되게 주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근로자들에게 네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현재 장사도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경영상에 커다란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이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임금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것,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소위 능력을 키워가지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소득주도 성장 방향이 의도가 과연 제대로 적중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의지는 선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하여튼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어제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아는 바 이 지금 경제 이론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세계적으로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인정하지만 여야 간에 다음에 전문가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실증된 검증된 이런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길 바라고 이에 대해서 적극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새겨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경제 주체가 워낙 여러 겹이기 때문에 각자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경제 주체를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각 경제 주체를 다 대변하는 목소리가 필요하죠. 그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를 대변하신 것 같고. 자, 오늘도 토론회 있는데 청문회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주로 검증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어제 제가 미처 묻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마저 물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도지사 하시면서 도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오실 분들이 몇 분 나오십니다. 저는 이 도지사를 하시면서 좀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어떤 한계를 드러내셨는지도 제가 살펴봐야지 국민들께서 이분께서 총리로서 자질이 있나 없나를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오늘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주목해서 보겠고요.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는 제가 대충 질문을 드렸고 무슨 뜻으로 하신 건지 이해했는데 바른정당 사항도 한두 가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나가신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접했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대표 경선 일정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곧 아마 세부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 의지를 표명하실 텐데요. 일단 우리 바른정당으로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기사 회생해서 자립에 토대는 세웠다.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저로서는 그런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생각 중이고 다만 우리 이 바른정당 주체들이 이 스스로 결의하고 대회에 천명한 내용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발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자강 자립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뽑히길 바랍니다. 저도 제 스스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잘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를 하다 보니 지난번에도 한번 느낀 건데 쭉 얘기하시다가 다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십니다. 다만 김영태 선생님이라고 제가. 탈당하신 분들하고 오히려 가깝지 않으십니까? 옛날 우리 새누리당 있을 때 이번에 우리 탈당했던 바른정당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33명 다들 가까웠습니다. 되게 다 이제 비박 아니면 정말 반박에 가까웠던 분들이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들어간 13분들 저 개인적으로야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만 제가 그분들 여러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오로지 이제 바른정당이 제 발로 설 수 있는데
제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을 맞춰서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탈당하신 분들이 더 가까운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탈당을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니 저로서는 새누리당을 제가 가장 먼저 남경필 지사하고 그렇죠.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탈당하셨죠. 이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당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을 두둔해서 정당의 존립 자체를 허물어뜨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고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고치지 않아 제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혀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바른정당의 창당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바른정당 구성원들이 스스로 천명한 자강 자립의 길에 저도 어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제가 인터뷰에서 뭐 정치적 이야기는 좀 줄였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하고 청문회 이야기만 했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죠. 정치적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예. 정치적 이야기도 할 게 많아요. 평소 때 이 뉴스공장은 즐겨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사와 이거는 내 마음에 속 들진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요. 일단 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파격과 탕평이 문재인 그 대통령의 인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인사 곳곳에서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들이 뭐 있는 것은 보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네네. 그 청와대 정책실장, 뭐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뭐 금방 말씀드렸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하고는 평소 때 보였던 모습들이 뭐 상반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색깔이 과연 다르죠. 이런 네. 것들을 잘 조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능력과 실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이는 인사 모습은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공공기관 저희가 이제 오디오로도 잠깐 내보냈습니다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어떻게 해법을 낸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건지. 예, 지금 공공기관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익을 내는 곳이 한 11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 이익을 내는 곳이 자기들이 실력이 좋아서 이익을 내느냐? 아닙니다. 거기가 그 영역 자체가 독점적이거나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정규직의 평균 임금도 뭐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즉 금수저 공공기관이죠. 네네. 근데 이 정규직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판에 여기부터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들,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 다른 의원들과는 다르게 정책 능력 검증에 주력했던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어제 청문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저희가 몇 가지 음성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이거 듣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기존 인사청문회가 이제 대부분 그 개인 자격 신상 뭐 도덕성 위주의 검증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제 총리 후보자의 정책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예. 의원님 전화기를 코에서 좀 멀리 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우선 이런 기조로 청문회에 임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빨리 조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것은 뭐 여야를 가릴 계제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큰 흠결이 없다면 예. 빨리 이 청문 절차를 끝낸 다음에 총리가 대통령한테 장관들 제청을 해야지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자질구레 이 지연 말단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신상 문제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총리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듣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인데 그런데 이제 여태는 그런 분이 없었다 보니까 총리로서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인사청문회 첫날 끝나고 나서 일단 총평을 해보시자면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네. 이 정치인 경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종합 능력도 있습니다. 정책 종합 능력. 예. 능력 면에서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주신 것을 봐서는 뭐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게 아마 그 총평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그 총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이냐 이것까지는 제가 못 미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 다소 있었지만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보신 거네요. 총평을 하시자면. 일단 어제까지는 그랬고요. 오늘 네. 뭐 추가로 다른 문제가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까지는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청문회 하시는 거 듣다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접근 자체가 이제 신선해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른정당이 표방해야 할 보수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길래 이런 스탠스를 취하신 건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수와 진보는 입각점과 지향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네. 따라서 대립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는 정상적인 대립과 경쟁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무 아니면 도식 사세들. 그런데 다른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또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실력이 없어서 적자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 자체가 공공기관 자체가 그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를 내더라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기관부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면 저는 공공기관을 전체 통으로 묶은 다음에 어차피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실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임금 격차가 너무나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규직화에 목을 메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차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기관이나 민간 회사에 기본적인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나라는 이들이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수당을 충분히 주면서 이 구직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소위 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이 총체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저 당장 이익 내는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만 조성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해법을 나름 제시하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거네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요.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 진보, 개혁 보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도 제고하면서 기업 부담 덜어줘야지 비정규직 문제 결단을 했습니다.
뭐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나 다음에 야당이 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경우에 솔직히 이러한 사상결자식 대립에서 자유로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의 경제관료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아마 수락한 이유는 관직 욕심이 때문 아닐 겁니다. 이분이 아마 내정된 일성으로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 저는 그 심정에 절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진보가 단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보수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주고받으면서 이 일을 끌어나갈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단지 진보가 아니라 개혁 진보를 표방한다면 우리도 단지 보수가 아니라 계속 개혁 보수를 표방해서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가치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른정당이 취할 보수는 여태까지 이제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대화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도 임했고요. 저희 바른정당으로서는 뭐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설령 저희들 입각점과 지향점에 일부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답변인데 그 김동연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셨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